왜 스튜어디스 전원이 해고되었을까요? 그날 한 한국인이 겪은 일이 단순한 불쾌한 경험으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 품격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비행 내내 차별을 견뎌야만 했던 한 한국인의 경험담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침착했던 여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식 글로벌 대표 박민준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뉴욕 공항 게이트에서 겪었던 당혹스러운 경험담을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와는 또 다른, 하지만 어쩌면 비슷한 맥락의 제 또 다른 기억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볼까 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 제가 겪었던 그 조용하지만 소란스러웠던 순간에 대해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누군가는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도,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세상을 너무 예민하게 바라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공기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날은 새벽 4시부터 잠을 설쳤어요. 뉴욕에서 있을 투자 유치 설명회가 코앞이었거든요. 저희 한식 글로벌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 준비한 스마트 유통 시스템과 AI 기반 수요 예측 기술을 소개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없이 준비한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수십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이런 날은 의례 그렇듯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분으로 동이 트기를 기다렸어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이른 아침임에도 꽤나 붐볐습니다. 국적기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일정이 촉박했던 터라 미국 국내선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었어요. 보딩이 시작되고 3회 좌석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네이비색 정장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 늘 그렇듯 편안하지만 격식을 잃지 않으려는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태블릿 PC를 꺼내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아직 탑승이 한창이었고 제 주변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출장길에 오른 비즈니스맨들이었죠. 정장을 빼입은 사람, 조깅복에 헤드폰을 낀 편안한 차림의 사람, 다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한 모습이었어요. 제가 열된 커피 냄새와 기내 특유의 공기가 뒤섞여 있었지만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뉴욕에서의 미팅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미묘한 순간이 찾아온 것은 그때였어요.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 승무원이 지나가며 제 앞쪽과 옆쪽 승객들에게는 좋은 아침입니다. 손님, 이륙 전에 물이나 오렌지 주스 좀 드릴까요? 하며 상냥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아주 잠깐, 정말 스치듯이 시선을 한번 주더니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었어요. 눈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고 물 한 잔 권하는 따뜻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순간 멍했어요. 어라? 나를 못 봤나? 싶었죠. 분명히 저와 아주 잠깐이라도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태블릿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못 봤을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직은 아주 작은 해프닝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제 대각선 건너편 2D 좌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은 세인트폴에서 20년 넘게 연방판사로 재직했던 헬렌 맥킬리 씨였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뜨개질거리를 들고 계신 인상 좋은 옆집 할머니처럼 보였죠. 갈색 카디건에 편안한 로퍼 차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방금 그 승무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제가 받지 못한 그 인사를 말없이 지켜보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승무원이 제 다음 자리, 3시에 앉은 백인 남성에게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모습까지도요. 헬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본 사람 특유의 통찰력이었을까요? 때로는 아주 작은 패턴들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발표 자료에 집중하려 했었어요. 이사회에서 나올 만한 반박들,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떠올리며 답변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제게는 물 한 잔 건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내의 낮은 소음과 간간히 들리는 안전벨트 소리뿐이었죠. 그렇게 25분이 흘렀을까요? 비행기는 부드럽게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륙 후 안전벨트 등이 꺼지고 승객들은 창문 덮개를 내리거나 목베개를 조절하며 각자 편안한 자세를 찾았어요. 저도 태블릿을 잠시 덮고 등받이에 살짝 기댔습니다. 문득 다음 주에 있을 딸아이의 작은 미술 전시회가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꼭 와달라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던지. 이미 비서에게 그날의 모든 일정을 비워두라고 지시해 놓은 터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지. 혼잣말을 삼키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때 다른 남자 승무원 한 명이 지나가며 1열부터 3열까지의 승객들에게 메뉴판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자리와 옆자리 승객에게는 메뉴판을 건넸지만 이번에도 저를 건너뛰었어요. 아주 명백하게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죠. 헬렌 할머니가 슬쩍 눈썹을 올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승무원은 2A 좌석의 여성에게 버섯 오믈렛과 훈제 연어 크루아상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라며 활짝 웃으며 묻고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참다 못해 작게 헛기침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승무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세 번째 승무원이 따뜻한 물수건을 나눠주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승무원이었죠. 그녀는 제 자리 바로 앞에서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았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역시나 하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헬렌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각각의 순간 제가 건너뛰어지는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고 따라다녔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용한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곧 미국 전역, 아니 어쩌면 전 세계의 양심을 뒤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 서비스가 시작될 무렵 기내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저는 이미 앞으로 남은 비행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정확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예상하지 못하는 공간에서의 그 조용한 배제의 리듬을 저는 이미 여러 번 겪은 바 있었습니다. 저는 과장되게 행동하거나 언성을 높이며 따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사회생활을 통해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애써 무표정을 유지한 채 식사 트레이가 카트에 실려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플라스틱 덮개와 금속 카트가 부딪히는 익숙한 소리. 제가 열된 계란과 버터 바른 크루아상, 그리고 뜨거운 커피 향기가 기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노트북을 접고 대화를 멈추며 식사에 집중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무심코 대각선 건너편에 헬렌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휴대폰을 시야에서 치우고 마치 사건 파일을 검토하는 변호사처럼 침착하고 집중된 눈빛으로 승무원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저 조용히 하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이 말이죠. 수석 승무원, 아까 처음 저를 지나쳤던 그 금발의 여성이 식사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열 양쪽, 그리고 EA와 EC 좌석 순서였죠. 그녀는 승객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어요. EC 좌석 승객에게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라며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운 윙크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제 줄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 앞을 지나치며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 옆자리 3시에 앉은 백인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훈제 연어와 오믈렛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금 더 똑바로 앉으며 최대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기요, 저는 메뉴판도 받지 못했는데요. 승무원은 그제야 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가 다 떨어졌네요. 사과도 변명도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시 3시 좌석의 남성에게로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저분은 지금 받고 계시잖습니까? 저는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막 포장을 뜯고 있는 식사 트레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카트를 밀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떤 폭풍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3시 좌석의 남성, 아마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츠 헤드폰을 목에 걸친 채 멋쩍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제 거라도 드실래요? 저는 사실 계란은 잘 안 먹어서요.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한번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헬렌 할머니의 휴대폰은 여전히 그녀의 코트 주머니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었고 카메라는 조용히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기내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약 10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때 다른 승무원 한 명이 빈 트레이를 확인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젊은 머리를 짧게 깎은 남자 승무원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 놓인 빈 공간을 보고는 멈춰섰습니다. 손님, 식사 못 받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의아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식사가 다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승무원은 의아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밀봉된 오믈렛 트레이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3개나 여유분이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트레이를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미 식어버린 오믈렛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으니까요. 그때 헬렌 할머니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만약 손님의 외모가 지금과 달랐더라도 이런 일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질문은 마치 제 마음속을 그대로 읽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웃음인 듯 아닌 듯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습니다. 글쎄요. 아마 제 평생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일 겁니다. 그 후로 30분 동안 저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얇은 선 하나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구분되는지 또한 그 선이 누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쉽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몇 줄 뒤에서는 누군가가 아침 식사에 대한 트윗을 올리며 스크롤하고 있었고 다른 승객은 팟캐스트를 들으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3회 좌석에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한 동양인 남자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고 결국 먹지도 않을 식사 옆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헬렌 할머니의 휴대폰에 조용히 담긴 그 영상은 곧 수많은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참이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곧 착륙한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올 무렵 승무원들은 다시 자동 조정 모드로 돌아간 듯 보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물을 따라주고 빈 트레이를 수거했죠.
저의 좌석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믈렛에 손도 대지 않았어요. 남은 비행시간 동안 태블릿으로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집중해서라기보다는 억지로 꾸며낸 정중함과 보이지 않는 선들로 가득 찬 벽 말고 다른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였죠. 헬렌 맥킬리 할머니는 더 이상 뜨개질을 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휴대폰은 이제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낸 후였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정확히 3분 17초였어요. 제가 왜 건너뛰어졌는지 물었던 순간 저에게 대답할 때 수석 승무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제 얼굴에 떠올랐던 그 침착하지만 무거운 표정까지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는 아직 이 영상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만약 자신이 이 순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요. 비행기가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자 승객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외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앞을 보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세는 꼿꼿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깊이 지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빠르게 비행기를 빠져나갔어요. 대부분 급한 미팅이 있거나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하는 비즈니스 여행객들이었죠. 저도 일어서서 머리 위 짐칸에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헬렌 할머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녀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도요. 그리고 덧붙였죠.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게이트를 나와서도 저는 서두르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어요. 터미널은 아침의 분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게이트 변경 안내 방송, 여행 가방 바퀴가 타일 바닥을 가로지르는 소리. 저는 휴대폰 충전 스테이션 근처의 조용한 곳을 찾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5분 후 저는 항공사 디지털 포털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매우 절제된 방식으로요. 과장하거나 추측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요약했습니다. 항공편 번호, 시간, 기억나는 승무원 배지 이름, 그리고 식사가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했던 승무원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죠. 제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헬렌 할머니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터미널 안벤치에 앉아 휴대용 머그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다음 행동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소셜미디어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짧게 편집하고 몇 자 적었어요.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동양인 승객이 식사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식사가 다 떨어졌다는 답이 돌아왔고 바로 옆 승객은 식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녀는 그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녀를 태운 우버가 케임브리지에 있는 딸의 집에 도착할 무렵 그 영상은 이미 거의 1000번이나 공유된 후였어요. 3시간 후에는 2만 건을 넘어섰고 정오가 되기 직전에는 한 주요 뉴스 매체가 그 영상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스틸컷과 함께 기사를 내보냈어요.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항공사 직원, 퍼스트 클래스 탑승 동양인 CEO에게 식사 제공 거부 의혹. 그 의혹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고 직접 그 상황을 겪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그때 시포트 지구의 한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침이 그렇게 조용한 무례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죠. 저는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고 슬라이드는 간결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로 대표님, 지금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어요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눈만 한번 깜빡였을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그 영상을 보았어요. 턱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세상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듣게 될 때까지만 유효해요.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죠. 오후 2시 45분, 그 이야기는 이미 트위터를 넘어 확산된 후였습니다. 보스턴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는 낮 시간대 뉴스로 이 사건을 다루었어요. 비즈니스 여행객, 항공기 내 인종차별 주장. 앵커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한쪽 구석에는 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들은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영상 속 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이름이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할머니는 딸의 집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은 몇 초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로스쿨 동기에게서 이거 진짜야? 라는 문자가 왔고, 다른 친구는 왜 이런 걸 올렸어? 라고 물었죠. 그녀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문자는 단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녀의 딸 나탈리가 빼꼼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큰일이 될까요? 헬렌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미 큰일이 되었단다. 한편 보스턴 금융지구의 유리타워 22층에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사회 회의에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예상 실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할 때는 미소도 지었죠. 하지만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알림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떤 트윗들은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저 남자의 침착함이 그 어떤 분노의 외침보다 더 크게 들린다. 압박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침묵이야말로 진정한 목소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양한 인종의 대표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다. 다른 반응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을 땐 항상 카메라가 있지. 그냥 실수였을 수도 있잖아. 모든 게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 댓글들도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속도도 심지어 이제는 항공사를 태그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도요. 댈러스에 있는 항공사 본사에서는 이미 커뮤니케이션 팀이 비상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홍보 책임자인 멜리사 그레인저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다른 한 손에는 메모장을 들고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1시간 안에 입장문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해당 승무원들의 신원은 확인되었습니까? 아직 이름 확인 중입니다. 그 승객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멜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무팀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은 사건을 인지했고 조사를 약속한다는 내용으로만 대응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2분, 항공사는 모든 플랫폼에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최근 한 항공편과 관련된 영상이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승객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댓글이 초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당신들은 정확히 그렇게 했던데요. 이건 단순히 나쁜 승무원 몇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주고 누구를 무시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요. 사과는 어디 있습니까? 오후 5시가 되자 전직 항공사 직원 3명이 레딧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항공편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주장했어요. 그중 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들은 종종 그 구역의 분위기를 관리하도록 암묵적으로 교육받는다. 다시 말해, 단골 손님을 우대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라는 뜻이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기자들은 회사의 미디어 라인에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고, 주요 방송사 프로듀서들은 헬렌 할머니의 링크드인 메시지함을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 명은 다음날 아침 뉴욕으로 그녀를 모시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그녀는 관심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본 일이 큰 사건이나 폭력적인 장면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조용하고 작지만 분명하게 차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무시와 배제가 반복되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후 6시 47분, 제 두 줄 뒤에 앉았던 한 여성이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지만 정말 그랬어야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니 속이 메스껍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분노의 댓글들은 마치 심판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사람들을 아주 잠깐 동안만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목소리가 터져나와 진실을 빗속으로 끌어낼 때까지 말이죠. 항공사로부터 공식적인 이메일을 받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제목은 귀하의 불만 사항 관련 2237편 항공기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메일을 열었죠. 메시지는 짧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으며 사과하는 어투였지만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과 면담한 결과 적절한 내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책임 있는 승무원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름도 직접적인 사과도 진정한 인정도 없었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명확했어요. 저는 이메일을 닫고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스턴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아래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도 온종일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거대한 대중의 시선 속에 놓인다는 것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말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목격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 케이블 뉴스쇼의 프로듀서가 제 비서에게 논평을 요청하며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헬렌 할머니의 성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맥킨리, 은퇴한 연방 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그날 아침 방송에 출연했어요. 과장된 발언 없이 그저 진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인터뷰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그녀의 조용한 위엄과 항공사의 신중한 대응 사이의 대조는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오 무렵 항공사는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어요. 전면적인 내부 조사 결과 저희 항공사는 2237편 항공기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승객 중 한 분이 겪으신 일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직접 연락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덜 사무적이고 더 긴급해 보였죠. 여전히 이름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승무원 전체 해고. 뉴스 헤드라인이 빠르게 뒤따랐어요. 편파 사건 후 항공기 승무원 전원 해고. 승객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움직이다. 존엄성이 바이럴이 될 때. 그날 저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료들, 파트너들, 심지어 몇몇 이사회 멤버들까지도 그 영상을 이미 봤고 그 속에 남자가 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멋쩍게 인정했어요. 그중 한 명은 정말 품위 있게 대처하셨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품위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 있었을 뿐이죠. 저는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없었어요. 항의하거나 소리치거나 심지어 공개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어쩐 일인지 온 나라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 비서가 제게 미디어 요청건을 전달했어요.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저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죠. 대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 영상 봤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제 봤어요. 모두들 봤을 거예요. 아빠,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는요? 딸이 되물었죠.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반사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수화물 카트 사이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난 익숙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딸이 대답했죠.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전국적으로 오피니언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속하게 대처한 항공사를 칭찬했고, 다른 이들은 더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어요.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승무원 몇 명을 해고하는 문제가 아니다. 왜 사람들이 애초에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계속 생각해왔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항상 말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대중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이틀 후, 저는 신시내티 시내의 한 컨퍼런스 센터 연단에 섰습니다. 공급망 관리 임원들을 위한 연례 정상회담이었어요. 효율성, 회복 탄력성, 물류 혁신과 같은 단어들이 화폐처럼 오가는 곳이었죠. 저는 그 사건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제 기조연설은 국제 화물 운송 전략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의장 안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 영상을 봤어요.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영상을 봤고 이제 모두가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나 운송 경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3분 남짓한 순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정했어요. 원래 준비된 발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작게 웃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물 운송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놀랐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 공간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곳에 속해 있음을 증명해야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겁니다. 연회장의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녹화하지도 않았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죠. 저는 질문을 했고 답을 얻었을 뿐입니다. 저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봤다는 것.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던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네 번째 줄에 앉아있던 헬렌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초대한 것이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왜 그 영상이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취급받는 것을 봤고 그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전에는 외면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의 반영을 봤을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제 주장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식사 한 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 그런 척합시다.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누군가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 누가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가 일단 믿고 보자는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는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고 통로 근처의 한 여성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의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아직 그 자리를 얻지 못한 것처럼 행동할 때 침묵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계속 진행시키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배우죠.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편안함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그저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누구를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복수를 원하지도 않아요. 저는 사람들이 그 영상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매일같이 회의실, 로비, 대기실, 교실, 공항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촬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이크에서 살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 저는 바이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바이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몰라요. 곧바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마침내 회의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크고 폭발적인 소리는 아니었지만 꾸준하고 사력 있고 진실된 소리였어요. 헬렌 할머니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내내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로요. 그녀는 박수를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작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이 제 말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안 또 다른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나 분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중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한순간으로 조용히 연결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죠. 3주 후 인터넷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새로운 헤드라인, 새로운 논란, 새로운 바이럴 영상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공유하고, 반응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다음 것으로 스크롤했죠. 하지만 모두가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니애폴리스 시내에 있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2주간의 출장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방문객이 와 계십니다. 성함이 헬렌 맥킬리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죠. 놀랐습니다. 들여보내세요. 헬렌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몸에 꼭 맞고 어떤 옷에도 잘 어울려서 몇 년 동안 아껴 입었을 법한 짙은 회색 울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가방도 휴대폰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조용한 존재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셨는데요. 제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세인트폴에 있는 손녀를 보러 왔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으신데요.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일하는 곳을 보고 싶었고 그 침묵 뒤에 남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코로 숨을 내쉬며 편안하게 의자에 기댔어요. 글쎄요,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서류 작업, 늘 식어있는 커피,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들이죠. 헬렌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동안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영상을 올린 것을 후회하십니까? 제가 결국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단 한순간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요? 그녀가 물었어요. 침묵했던 것을 후회하십니까?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에도 그 자체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침묵은 때로는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는요. 헬렌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남편이 당신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존엄성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것이라고요. 당신이 스스로 내주지 않는 한 말이죠.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무거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여론의 황당함에 웃고 그리고 우리 둘 다 이런 일을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떠났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건물 뒤로 낮게 기울며 도시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의 빈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새 노트를 열었어요. 맨 위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진다.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주목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진실은 아무도 카메라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죠. 존중은 호의가 아니다. 그것은 시작점이다. 파일을 저장하고 앱을 닫은 후 저는 의자에 다시 기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코 선택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명확하게 보여지느냐 때문에 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클릭 수를 위해서도,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그 누구에게라도 조용한 순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정한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있든 존중받고 주목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그는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조용한 품격 하나로 잘못된 현실을 바꿔낸 한국인.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부심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